소화기관계를 배웠는데 거기서 간이 있어. 간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소화기관 쪽으로 본다면 이거 쓸개즙을 생성합니다. 이 정도. 그리고 식사를 했을 때 얘가 많아지지, 포도당이. 이 포도당을 뭐로 저장한다고 그랬지? 글리코젠으로. 참고로 이 글리코젠이 고분자야. 그럼 저건 동화야, 이화야? 동화지. 고분자로 가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요소 합성해. 요소 합성. 이 세 개는 꼭 기억을 해야 돼. 간의 특징이야. 그리고 간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해독.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좀 있으면 술 드실 거 아니에요. 낮이고 밤이고 다 술 먹고 막 바닥에 쓰러지고. 해독작용 중에 알코올 분해를 여기서 합니다. 알코올 분해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혈액이 굳지 않게, 뭐 보통 혈액 용액제, 보통 말하는 히루딘 이런 것들 생성해서 헤파린 이런 것들, 히루딘은 거머리가 나오거나 헤파린 같은 걸 생성해서 혈액이 굳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도 간이 합니다. 간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요. 저기서 적혈구도 파괴하고, 그러면 몸의 체온도 조절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저 3대장, 우리 지금 관계 있는 거니까. 쓸개즙은 어디서 분비를 한다? 쓸개에서 분비를 하는데 조심할 건 쓸개즙은 효소가 아니에요.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애입니다. 알았죠? 라이페이스 같은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애가 쓸개즙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사실 스스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인슐린이나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호르몬 과정이 다시 한번 봅니다. 알겠죠? 간은 이렇게 합성도 하지만 이렇게 돼요. 이화도 합니다. 이화. 그게 이런 거죠. 식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간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소장으로 여기 밑에 쓸 게 있고요. 이게 소장입니다. 맛있는 곱창. 얘가 들어가는 이 혈관이 있죠. 이걸 간문맥, 이걸 간정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안 써주는 이유는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 있을 때 봐요. 혈액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면 식사를 하게 되면 요 혈관에는 혈당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맞죠? 여기서 영양분을 흡수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나갈 거라고. 왜? 얘가 조절하니까. 맞죠?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 혈당이 터무니없이 낮을 거예요. 여기가. 운동을 할 때 포도당을 많이 쓰니까. 그럼 여기는 어때요? 또 높겠죠? 그래서 간혹 너희들한테 그래프적으로 나오면 그때 그래프 잠깐 제가 그려줬는데 푹 올라가고 중간에 일정하고, 일반적으로 얘들은 혈당의 높낮이가 상당히 높고 낮아요. 식사하면 높고, 그 다음 뭐 하면 운동하면 낮고. 근데 얘는 어때요? 혈당을 조절한 혈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 비율이, 그 변화 폭이 좀 작아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얘가 한다. 간이 한다. 알았지? 간은 글리코젠으로 남는 포도당을 저장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간 잘 봐두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면 이자도 좀 봐주세요. 이자를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무슨 장? 췌장이라고 했어요. 췌장암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자는 지금은 왜 분비선으로 3대 영양소를 소화하는 효소를 모두 내보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트립신 나오죠. 단백질 분해 요소.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도 지방 분해 요소 나오죠. 아밀레이스 하면 또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데 실제로 여기 이 뒤쪽에 있어요. 쓸개하고 이자는 거의 옆으로 가로로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만나서 소장, 그러니까 위 바로 밑에. 그걸 위 다음에 우리는 소장으로 배우잖아요. 잘게 쪼개면 한 5cm나 4cm 되려나? 10인치 장이라는 게 있어요. 10인치 장. 원래 그 말은 뭐예요? 손가락 12마디다 라는 얘기인데, 아이도 12마디면 5cm 넘겠다.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줬어요. 거기 벽으로 이자액이 분비가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자액은 소화액을 분비하는 분비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분비샘이 아주 조그맣게 존재를 해요. 이자 전체는 외분비샘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작은, 얼마나 작길래 그걸 발견한 사람이 그 부분을 아일랜드라고 이러는 거죠. 아일랜드. 섬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랑게란스라는 사람인데, 랑게란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랑게란스 섬이라고 해요. 섬. 근데 랑게란스 아일랜드. 내분비샘인데 그게 누구냐면 호르몬 분비샘이에요. 알았어요? 항상성에 가서 볼 거야. 하지만 우리 소화계 쪽에서는 뭐라고요? 걔는 훌륭한 외분비샘입니다. 알겠죠? 소화에서는 요 정도만 알아도 잘하는 거예요. 효소들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효소 종류를 다 묻고 막 그러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죠. S여고에서. 그 과학생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하셔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죠. 아, 그분에 대한 무역인가? 아니, 좀 되게 옛날 분이셔서 막 효소까지 다 내셨는데 트롬보키네이스까지 냈어요. 엔테로키네이스도 내고. 그 뭐냐, 소화 효소를 또 촉진해주는 효소가 또 있어요. 굉장히 깊은 부분인데 거기까지 건드리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효소의 역할만 잘 아시면 돼요. 왜? 이건 통과에서도 나오니까. 알았어? 효소는 어땠어요?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낮춘다. 알겠지? 그 속도를 빠르게 도와준다. 또 하나, 효소는 적정한 pH가 따로 있어요. 산성도. 적정한 온도가 따로 있고요. 알겠지? 그리고 뭐가 있어요? 라이페이스는 무조건 지방만 소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공격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죠. 요런 것만 잘 정리하시고. 자, 호흡계는 사실 호흡계가 여러분들 보시면 ATP가 소모되지 않는 뭐예요? 기체교환이죠. 분합차에 의한 기체교환,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세포호흡과는 달라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체교환하는 호흡을 두 개로 나눠서 알아두세요. 외호흡이 있고 내호흡이 있어요. 외호흡은 폐포와 모세혈관, 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내호흡은 모세혈관과 조직 사이에. 알았죠? 그럼 세포호흡은 세포 하나하나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관계 쪽을 설명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세포호흡이 일어나냐고 묻거들랑 다 일어납니다. 배설계, 호흡계, 순환계, 소화계 다 일어나요. 왜요?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예 그건 꼭 못 박아두라고 그랬죠. 모든 기관계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니까. 왜? 배설계만 주구에 한참 배우다 보니까 배설만 생각하는 거야. 거기도 기관계고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이며 세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의 운동도 잘 봐두고. 그러면 외호흡, 내호흡은 기체의 확산이다, 분합차다 이런 말을 쓰는데 세포 호흡은 아니잖아요. 그건 화학작용, 이화라고 합니다. 이화. 알겠습니까? 그리고 효율도 있고요. 38ATP를 저장도 하고요. 알았습니까? 호흡계에서는 그렇게 기체 확산 이런 것도 좋은데 순환계랑 엮여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게 심장이죠, 심장. 심장은 요렇게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방실, 방실. 알았습니까? 왼쪽이 우심방, 우심실. 이거는 우리가 보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이쪽이 우심방, 우심실. 이 심장이 어디 있는지는 알죠? 여기? 아, 그래서 이제 그 킬러가 되려면 똘똘해야 돼요. 이렇게 묘가 퉁탕퉁탕 뛰지 않아요? 자기 왼쪽 가슴이. 그리고 그 옛날에 여러분들은 3세대 아이돌 그룹을 모르겠지만 엑소라고 알아요? 알아요. 걔들이, 그리고 걔들보다 더 앞에가 누구였지? 2PM 알아요? 알아요. 조상들이신데 걔들이 막 춤출 때 여기를 갖고 이러잖아요. 여기 갖고 이러지 않잖아요. 심장이 여기 있거든요. 그럼 킬러가 심장을 끊을 때 어디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킬러면 어디 써요? 그 사람의 여기를 노려야죠. 자기가 왼쪽이라고 왼쪽 노렸다면 간 때리는 거예요. 간이 있는 거예요. 간이 이쪽에 위치하고 심장이 이쪽인데요. 간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심장이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어요. 간이 좀 작은 사람은 심장이 가운데예요.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비껴나갔더라고 심장이 정확히 여기 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몰라요. 그 총상을 입어봐야 안 돼요. 그것도 누가 열어보겠어요. 평상이 어디 있는지 확인 좀 하자고. 그쵸? 근데 그 심장에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나가는 혈관이 다 동맥이다. 들어가는 혈관이 다 정맥이고. 그렇다면 그거와 동맥혈, 정맥혈은 다른 말이라고 했죠. 동맥혈은 O2 분압이 높은 거 선홍색, 정맥혈은 CO2 분압이 높은 검은색. 그때 여러분 봐요. 우심방에서 여기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 실에서 참 우심실에서 나가요. 어디로? 폐로.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폐동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폐를 거쳐서 여기 들어옵니다. 좌심실로, 좌심방으로. 이게 실에서 나가고 방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방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실은 뿜어내는 곳이고요.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 근육이 얘가 좀 두꺼워요, 여러분. 여기가 근육이. 그래서 얘가 확 힘을 주면 이 피가 역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있다 해서 판막이 있다고 그랬어. 요렇게 생겼어요, 판막. 밑에가 실이고 위가 방이에요. 이렇게 내려가죠. 올라갈 때. 막아줘요. 이게 판막이에요. 근데 이게 짧은 애들이 있어요. 짧은 애들. 이게 판막증 환자예요. 계단 하나 올라가면 30분에 있다가 또 올라가야 돼요. 숨차고. 이것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알겠어요? 내가 너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뭐 이 말이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막이 여기에 있고 두 개의 판막이 있고 요 사이 판막이 있는데 요거 다치는 게 일심음. 그래서 니네 심장 어떻게 뜬다고요? 콩닥콩닥 뭐 어디에서 나풀나풀 이런 소리 나는데 쿵떡쿵떡이 쿵이 일심음이고 2천판 3천판 다치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반월판 다치는 이심 거기에요. 알았어요? 이것도 어딘가는 자세히 해주는데 너무 자세할 필요는 없고요. 이 혈액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혈관만, 이거 폐정맥이 되겠죠. 폐정맥에 뭐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피, 동맥혈이 흘러요. 가장 깨끗한. 그럼 폐동맥에는 뭐가 흐를까요? 정맥혈, 가장 더러운 피. 그러니까 폐에 들어가기 직전, 직후. 여기서 더럽다, 깨끗하다는 기체 분압을 갖고 따지는 거지 영양소 갖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체 분압이 여기는 산소가 높고 얘는 CO2가 높은. 알았니? 그런 분압차를 보이는 거. 호흡에서는 저거 정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순환계에서는요, 여러분, 아까 이것도 순환계 일종의 문맥순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순환계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설계에서는 여러분 토리가 뭔지 알아? 토리? 제가 얘기해줬죠? 사구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콩팥이 두 개잖아요. 1cm 두께로 10cm로 등 쪽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등 옆 뒤쪽에 위치하는데 거기에는 네프론이라는 신단위가 100만 개거든요. 한쪽 콩팥에. 알았어? 그럼 그 네프론은 단위가 뭐냐? 기본 단위가 이겁니다. 이렇게 뭉쳐있는 뭐에서? 모세혈관. 이걸 사구체 혹은 토리라고 부르고요. 밑으로 여과에서 받아들인 주머니같이 생긴 애를 뭐냐. 내가 이렇게 단편을 그렸는데 여러분 실제로 혈액들이 막 이렇게 여기서 표면적으로 크게 해서 이렇게 경로가 길게 잡혀 있고요. 이걸 얇은 막처럼 이렇게 감싼 게 있어요. 이렇게 감싼 게. 요게 보문 주머니예요, 여러분. 이게 단편을 내가 잘라놓은 거지. 그럼 여기서는 삼투압에 의해서도 혈액 중의 일부를 밀어내고요. 대부분 여과 원리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 넘어오는 이 여과 과정에서 넘어오지 않는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 고분자. 그 단백질 넘어오면 안 되고, 그죠? 혈장 단백질, 적혈구 넘어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지방 같은 거 이런 거 넘어오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되죠. 그럼 넘어오는 건 누구였어요? 물 일단 넘어오고, 물에 녹는 무기염료 다 넘어오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포도당도 넘어와요. 그 정도로 여과가 좀 구멍이 둥성둥성 큽니다. 거기에다가 요소 당연히 넘어와야죠. 요소. 그쵸? 그럼 그런 것들이 모인 게 원료. 알았어요? 원료. 그게 어딜 따라 이동한다? 세뇨관을 따라 이동하죠. 세뇨관을 따라 이동하는데 세뇨관의 끝자락에 바로 그 콩팥 깔때기라는 게 있어요. 그 임시로 오줌을 모아놓는 곳인데 뭐 이렇게 신장을 이렇게 밑으로 그리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바로 여기 콩팥 깔때기. 얘가
이렇게 해서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근데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감싸 있어요. 이렇게 얘를 감싸요.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거가 한번 일어났는데요. 계속 원료가 내려가면서 이 모세혈관이 필요한 건 계속 끄집어내. 100%. 이게 아미노산 포도당이에요. 이렇게 농도차가 아니라 강제로 끄집어내는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걸 제흡수,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소화도 우리 그랬잖아. 양분 다 빨아들이고 마지막까지 빨아들일 때는 ATP를 쓴다고 그랬죠, 제가. 그죠? 그리고 지방이 처음에는 이렇게 지방산과 모노로 글리세리드로 끊어졌다가 들어갔을 때 다시 합체하거든요. 그때도 ATP 써요. 소화하는데도 에너지 씁니다.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요 단위, 사구체, 봉원주머니, 체뇨관, 요게 100만 개가 있다고 여기. 그래서 여과, 그 다음에 제흡수, 그러면 재분비도 합니다, 여러분. 재분비. 재분비는 뭐 크레아틴 인산에서 크레아틴을 바뀐 애가 이제 빠져나가는 건데 뭐 그런 거는 좀 세밀한 거니까 여튼 이 배설계에서 ATP를 소모하는 현상이 있다. 알았지? 물은 제흡수가 당연히 되는 건데 그때 요소도 일부가 제흡수 된다. 그래서 여기로 얘가 여기 쭉 좌심실에서 나와가지고요. 오목을 들고 여기로 들어가는 동맥이 신동맥이에요. 왜 동맥이냐고요? 심장이 나왔으니까. 그죠? 들어가서 신동맥인데 여기를 거쳐 나가는 걸 신정맥이라고 해요. 왜? 우심방을 향해서 가니까. 그러면 신동맥과 신정맥은 요소가 있는 거예요. 100% 다 필터 안 됩니다. 근데 농도가 얘가 좀 높겠죠. 들어가기 전에. 여기 좀 낮겠고. 요런 거. 아셨습니까? 혈관에서. 나머지는 괜찮고. 여러분, 여기 콩팥에서 요소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써있잖아요.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정말 많이 나와요. 얘들은 뭐 할 뿐이다? 배설을 한 뿐이다. 알겠죠? 자,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오늘은 요거 하나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거기에 대사성 질환 해가지고 물질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맞죠? 물질대사 건강해가지고 대사성 질환 해가지고 그것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걸로 시험에 내지 않아요, 학교는. 요거 잠깐 10분 수업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저기랑 빗대서 같이 보세요. 통과랑. 자, 우리 여기 보면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그 다음에 활동대사량이라는 게 있고요. 군시적이 생각나는군요. 군대에서는 이걸 다 써가지고 아침마다 보고 오거든요. 이것들을 합친 게 일일 대사량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사람에게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말하는데 기초 대사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에너지량이에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자, 여러분 이렇게 생명활동이죠. 최소 에너지량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도 필요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 심장도 뛰어야 되고 막 이런 거. 활동대사량은 무엇이에요? 말 그대로 저 생명 유지 활동 외에 기본 활동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먹고 쓰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 외의 행위에 대한 에너지량.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한다는 건 얘는 똑같은데 얘를 키운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안 한다는 얘기는 얘는 똑같은데 얘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섭식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 섭취량. 섭취량이 일일 대사량보다 못하면
어때요? 살이 빠지는 거고, 얘보다 크면 비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일일대사량과 동일한 조건을 갖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뒤쪽에 가서 나오거든요. 식물이에요, 식물. 자, 여러분. 그 생체계 쪽에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작용이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작용. 그죠? 반대가 반작용이고, 작용 중에 빛의 색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런 것도 봤지만 이게 있어요, 표에. 이게 제일 어려운 표거든요, 사실. 이 식물인데 이 가로축이 빛의 색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놓고 여기가 CO2 방출량이라고. 얘는 CO2 흡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플러스로 놓고 얘를 마이너스로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세로축이. 식물이에요. 식물은 독립영양생물이잖아요. 햇빛을 받아서 자기가 먹이를 만들어서 섭취해야 돼요. 빛의 세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광합성의 가장 큰 의의가 뭡니까? 에너지 변환이에요. 주구장창 배웠을 거예요. 비대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게 독립 영양생물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요, 출발이 이 정도 됩니다. 출발. 식물의 출발이.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이렇게 돼요.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 여기에 숫자가 써있어요. 제가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3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제가 5라고 써볼게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마이너스 3은 식물에게 있어서 기초대사량인 거예요. 알겠어요? 얘는 밥으로 따지면 이 식물은 하루 3공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3공기가 딱 맞아 떨어질 빛의 세기가 언제라고요? 요때인 거예요. 0이 되는 순간. 요런 걸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빛의 세기를 보상점. 자, 그 다음에 한도 끝도 없이 커지진 않아요. 요 정도 가면 더 이상 빛이 세져도 얘는 밥을 안 만들어요. 이걸 광파점. 자, 근데 너희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거예요. 제가 드디어 요기량 보이죠?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호흡량이라고 불렀어요. 식물은 이걸 호흡량이라고 하고 동물에 뭐 같다? 기초대사량과 같은 거예요. 알았어? 그 다음 봐봐요. 여기를 보시면 요게 순 동화량, 알겠어요? 혹은 순 광합성량.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활동대사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은 말이에요, 봐요. 총 광파점에서 공기를 몇 공기 먹은 거예요? 8공기를 먹은 거죠. 8공기를 먹은 것 중에 3공기는 기초대사량에 썼고 5공기를 활동대사량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요 끝부터 요 끝까지를 뭐라고 그런다? 요걸 총동화량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인간으로는 이게 뭘까요? 이름이, 그렇죠. 저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생각해 주면 좋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가끔 그래프 이거 나오죠. 이런 그래프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저 검은색을 양역, 요 파란색을 음역 이렇게 쓰죠. 여러분, 이거 같은 개체 얘기예요. 이거 서로 다른 개체군으로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요 파란색은 음엽식물이니까 음지에서 사는 생물들, 얘는 양엽식물이니까 양지에서 아니에요.
같은 나무인데, 알았어? 햇볕과 가까운, 최대로 가까운 애들은 양옆 잎이 두꺼운 애들. 근데 저 나무 밑둥에 해당되는 이파리들이 있겠죠? 걔들이 얘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걸 다른 개체군으로 보지 마시고,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설명도 중요하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시험 보기 전에 뭐가 나오느냐? 이것들을 뭐 하는 거? 잘못된 거. 대사 순환이 잘못된 병들이 뭐냐? 근데 이건 저기랑 연관돼서 나와요. 질병이랑. 그러니까 여러분, 고혈압 같은 거 전염병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전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자주 나오거든요. 당뇨.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당뇨는 2형 당뇨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습관이 잘못돼서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병. 그게 2형 당뇨고요. 선천적으로 당뇨가 된 애가 있어요. 유전병으로 1형 당뇨고, 그런 애들은 주기적으로 혈관에다가 인슐린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치 여기 자국이 빨갛게 해서 마약 중독자처럼 보여요. 즉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놀리고, 주변에 그런 친구 없죠. 그래, 안 보여주려고 이렇게 숨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놀리지 말라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1학기 중간고사를 볼 때 가장 킬러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오늘이. 알았어요? 어렵게 내면 말 그대로 되게 어렵게 낼 수 있고, 가만히 있어봐. 순서 A. 오늘은 좀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교육관이 바뀌어갖고 생체계 구조와 기능이 나오네요. 이거 통과 시간에서 다 여러분들 배웠어, 그지? 기억나냐, 이거? 자, 차근차근 봅시다. 자, 오늘이 1단원의 마지막 생체계와 상호작용이네요. 생체계와 상호작용. 일단 생체계라는 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었어? 이렇게 좀 볼까요? 생물적 요소하고 비생물적 요소가 섞여 있죠. 우리는 이 생물적 요소의 단계를 뭐라고 부르면 되냐? 이렇게 불러요. 분지류.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저기서 배운 거 있죠. 첫 장에서 세포를 배웠죠. 세포가 조직을 거쳐서 기관이 되어서 개체가 된 다음에 개체군을 만들고, 그게 군집을 만들고, 마지막에 뭐가 된다? 생태계가 된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개체군이 종이죠. 군집은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죠? 종들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군집이 어떨수록 생태계가 안정하다고 배웠어요? 복잡할수록. 이거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장에 생태계 구조와 기능에서 개체, 개체군, 군집, 그 생태계 중에 우리 첫 출발 세포, 조직, 기관 뺀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적인 것과 섞어서 첫 번째 출발합니다 라고 보여준 거죠. 특히 여러분들 그거 명심할 거, 생체까지 가는 동안 개체 여러분들 뭐 다 알 거고, 이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뭐와 같다? 종과 같다. 그 다음에 군집이 뜨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때 여기 뭐가 들어가요? 빛, 수증기, 뭐 늪, 강가, 여러 가지. 전혀 생물적이지 못한 요소들이 섞인 것들이 저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보시면 생물 요소를 커다랗게
이 생물적 요소를 세 개로 나눠요. 생산자. 이것도 여러분 군집입니다. 생산자도 군집이야. 뭐 풀도 있을 거고 목류도 있을 거고 초본, 목류, 양수림, 음수림 되게 많겠죠? 소비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3차 정도밖에 안 나와요. 4차는 안 나올 거고. 인간은 3차 정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누구 있어요? 분해자가 있습니다. 이걸 커다랗게 두 개로 우리가 구분해 보잖아요. 생산자를 우리는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고요. 이 소비자 두 분해자 애들은 다 종속이에요. 먹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해자를 애매하게 정의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먹이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소비자는 어쨌거나 하위 영양 단계의 식물들을 섭취해서, 알겠어요? 섭식한다고 하거든요. 섭식해서 영양분을 충당하는 반면 분해자는 사체적 유기물들을 분해해서 무기물로 만드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여기에다 얘만 좀 벗어 세균 이런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르구나. 물론 여러분 이걸 세균이라 부른다면 버섯은 균류입니다. 곰팡이. 알겠어요? 그래서 얘들은 타핵세포. 알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좀 우리를 보통 균류 뭐 이러버리면 되게 세균류 같이 생각, 단세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버섯 균류, 곰팡이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곰팡이 오면 여러분들 발에 어떤 병이 떠올라요? 발가락 사이에 일어나는 거. 보조. 그거 불치병입니다. 알겠어요? 그것도 다세포예요. 다세포입니다. 알았어요? 아마 병원균 중에 제일 발달한 애들 거예요. 걔들이. 알았지? 지금 생물적 요소로는 이 세 개로 우리가 분열을 할 거고 비생물적 요소는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비생물적 요소 그러면 요 정도 정의하면 좋겠다.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죠. 그 다음에 생활 터전을 제공하고요. 얘들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누구예요? 태양이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의 근원, 태양 복사 에너지 배웠을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누가 생산자가 뭘로? 물질로 바꿔버리는 거죠. 포도당으로. 그것이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소의 역할이라는 거는 건 이런 거죠. 빛은 당장 광합성, 빛 에너지를 뭘로?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빛이 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열도 따라오죠. 열 에너지, 물질을 순환하게 해주죠. 그지? 그래서 아마 2학기 기말고사에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통과 시간에. 빛은 태양광 발전으로 광합성으로, 열은 물질이 순환 과정에서 마지막에 바람에 의한 풍력, 그 다음에 물의 위치 에너지는 수력 이런 걸로 바뀐다, 뭐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이제 그런 유들이에요, 대부분 다. 알았죠? 자, 이제 페이지 69쪽을 가보세요.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미 이거 정리해봤는데, 기억나요? 뭐냐면, 통과 시간에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면 뭐라고 그랬어요? 작용이다 라고 하자겠죠. 작용이다. 그죠? 그 다음에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면 반작용이다 라고 하자겠죠. 그래서 시험에 뭐가 많이 나왔죠? 작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용. 알았습니까? 작용들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용으로 인한 것들 있죠. 예를 들어 동물이 꼭 필요한 거. 이 작용에 의해서 생물이
반드시 반응을 보이는 행위가 뭐냐면 적응입니다. 적응. 여러분들은 적응과 진화에서 적응 배웠죠? 적응이 어때요? 짧은 세월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 진화의 일부잖아요. 그것도. 그죠? 그래서 빛에 의한 적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과 시간에 뭐뭐 배웠어? 아까 봤던 빛의 세기. 그죠? 그 다음에 파장별 행위. 그게 이제 갈조류,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빛의 양. 그래서 장일, 단일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해서 북극여우, 빨간여우, 그 다음에 뭐 사막여우, 물에 의해서 곤충이 큐틴지를 갖는 이유, 뭐 이런 것들로 쭉 배웠을 겁니다. 그게 다 뭐예요? 작용입니다. 알았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물적 요소 자체를 저렇게 바꿨지만 이들이 이런 과정을 한다. 자, 비생물적 요소는 어디에다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거든. 근데 봐요. 이 생물적 요소 안에는 누가 있고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이제 분해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 사이도 어때요? 서로 상호작용하죠.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서로. 알았어? 그래서 요게 우리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작용. 그리고 요게 뭐예요? 반작용인데 얘도 조심할 건 말투를 조심하세요. 광합성을 하는데 CO2가 필요하다. 이건 뭐예요? 작용이죠. 광합성을 통해서 O2를 발생한다. 이건 뭘까요? 반작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서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으려면. 자, 그러면 나머지들 뭐 그럴 게 있을까? 그 상호작용 관계가 요 화살표한 거예요. 이게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이 아니죠. 그죠? 잘 보세요. 같은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요게 잘 나와요. 요 과정. 여기에 해당되는 이걸 이제 뭐라고 전문적으로 말하냐면 군집간 상호라고 해요. 군집간 상호작용을 나오면 싹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지? 종과 종 간의 얘기예요. 알았어요? 지금 여기 있는 얘기들은 되게 두리뭉실하게 짧게 끝내놨어요.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걸 끄집어내서 문제를 막 제시하면 여러분도 할 말이 없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잠깐 그려준 빛의 세계에 따른 광학 성향이죠.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알았어? 근데 저건 아까 배웠으니까 사람의 기초, 그 다음 활동, 그 다음 일일 대사량과 더불어서 같이 봐주세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페이지 70쪽 잠깐 가봐야 돼. 거기 가보니까 되게 많죠? 빛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파장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죠? 빛 하나에 그 다음 일조량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의 세기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자, 거기 있는 말이 다 어디에서 본 거예요? 통과 시간에 배운 겁니다, 여러분. 알았니? 잠깐 검토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3월에 가서 노트 필기를 만약 하게 되면 이것만 써요, 이렇게 딱. 그리고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제가 왼쪽 부분은 비워놓으라고 할 거거든요. 노트 왼쪽은 뭐가 많이 가느냐? 그림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쪽은.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교과에서 언급한 건 모두 나올 수 있는 거고 분명히 생명과학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수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많이 연계시키다 보면 통과랑 연계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빛의 파장에 대한 것도 배웠어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런 것들을 쭉 배웠는데 그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파장이 짧을수록 깊게 들어가요? 짧게 들어가요? 깊게 들어갔던 거 기억나요? 그게 410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그때 되면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요, 딴 건 아니에요. 공부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별거 다 외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니들 거기 시험에 나오는 게 얘거든요. 가시광선이 여러분 400 나노에서 700 나노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왜 저걸 외우냐? 무작정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식물은 엽록체를 갖고 있다고 배우죠. 그런데 거기에 엽록소가 구성 비율이 좀 달라요. 엽록소도 A, B, C가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엥겔만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번 해봤어. 과연 이 산소를 발생하는 것이 모든 우리가 본 햇빛의 모든 영역에 다 반응을 하는가? 엽록체가 아니더라는 걸 알아냈거든. 그게 엥겔만이라는 사람이 핵함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핵함이 동물도 식물도 아닌 중간계에 해당되는 애거든. 과합성을 하는 애인데 분열법으로 분열을 해요. 좀 시간은 해나. 근데 그 핵함을 놓고 빛을 쬐어주는 거야. 그리고 산소가 발생하는 걸 관측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산소 발생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얘가 막 포글포글 할 정도로 반응이 활발한 건 아니잖아. 물질 대사니까. 그래서 누굴 푸냐면 호기성 세균을 풀어. 이 호기성 세균이라는 게 누구냐? 여러분들은 우주 그쪽 역사에서 지구 역사의 32억은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그 32억의 남세균이 출현하죠. 시아노박테리아. 그죠? 걔가 출현을 하면서 독립영양생물의 시대를 열거든요. 근데 걔가 왜 중요하냐? 그 전에는 산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에. 그러니까 무슨 호흡이에요? 무산소 호흡을 하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진화 속도가 느렸다. 그 전에도 있었던 거죠, 생물은. 걔도 종속 영양생물이었어요. 근데 무산소 호흡한 애들, 맞지? 그러다가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하면서 그 다음 종속 영양생물의 진화 속도는 앞선에 비하면 엄청나게 빨라졌다고 얘기하거든. 알겠냐? 그러니까 결국 호기성 세균이라는 건 뒤쪽을 얘기하는 거야. 산소 호흡하는 세균. 그럼 앞에는 뭐라고 하냐? 그냥 전문용어로 현미성 혈류. 알았니? 무산소. 그럼 호기성 세균을 풀어놨더니 얘가 모여들더라는 거야. 당연히 산소가 필요로 하는 놈이니까 산소가 많이 발생하는 걸 모이겠지. 봤더니 적색광하고 청색광에서 광합성을 활발하게 해서 이 실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냥 엽록체 산다! 라고 했는데, 식물이 이용하는 색깔이 다르네. 이해가니? 근데 녹색은 거의 없어. 그건 무슨 얘기지? 너희들 무슨 색 식물이 광합성하냐? 초록색. 녹색 식물이 광합성하지. 그 녹색이 무슨 색깔인가? 반사된 색이야. 광합성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반사를 시키니까. 알겠니? 근데 이런 엽록체가 언제 다 파괴되냐, 우리나라는? 가을이면 다 파괴되지. 그럼 녹색을 반사 안 하잖아. 온갖 색을 다 반사할 거 아니야. 여기서 고개를 숙이네. 굉장히 겸손한 속을 하게. 그래서 단풍이 들어요, 단풍. 알겠어요? 그러니까 파장에 대한 것도 여러분, 밑으로 깊게 들어갈수록 410, 보통 434예요. 434 나노미터가 블루에 블루. 알았습니까? 그러면 저 위쪽에 떨어진 애들, 이제 뭐 저기 가지고 녹조류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656 적색이에요, 적색. 그러니까 적색, 황색, 푸른색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학교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한다. 공부해야 됩니다. 노트 왼쪽에다가. 두 번째, 간과한 학교도 있고 간과하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여러분, 단일식물, 장일식물이라는 거 배웠어요, 그때? 그리고 막 노루도 배우고 송어도 배우고 깨꼬리 막 별거 다 배웠잖아요. 근데 식물이잖아. 여러분,
단일과 장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조량이에요. 빛이 존재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장일은 봄부터 하지까지, 여름철까지 그때 새끼를 낳고 키우고 아니면 꽃을 피우고 이런 애들이 다 장일식물이고요. 단일은 그 빛의 양이 줄어든, 제가 지금 계속 빛의 양 얘기하죠. 문제 풀 때는 암흑기 있죠. 빛이 없는 그 어두운 그 시기가 기준이어야 돼요. 빛의 양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기라고 암기라고 하는데 암기가 제일 중요해요. 암기가 짧으면 장일식물이고 암기가 지속적으로 길어야 단일식물이 돼요. 만약에 단일식물에 암기가 쭉 이었는데 12시간이 되기 11시간 58분 정도의 빛을 꺾보겠다. 안 펴요. 그 지속시간이 12시간을 넘어야 얘는 꽃을 펴요. 근데 장일식물은 어때요? 암만 해도 상관없어요, 걔들은. 왜? 짧으니까. 12시간보다 짧으면 돼요, 암기가. 그래서 그 장일식물, 단일식물에서 어떤 선생님들은 단일식물의 종류도 물어봐요. 그럼 뭐 생각하면 돼요? 가을에 피는 꽃. 뭐 있습니까? 단풍. 아, 나 이거 잘라야 돼. 단풍. 꽃이냐, 그게. 코스모스 좋아요. 코스모스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국화 많지 않아요? 국화? 장례식장? 아니, 그런 거 말고. 실제 가을꽃이에요, 국화가. 아빠가 국화 키우는 분 없죠, 지금? 아, 우리 아버님이 국화 매니아. 가을만 되면 집을 이러고 들어갔대요, 이러고. 온데 국화꽃을 다 막 피워갖고, 막 만발에 막 국화꽃 냄새가 집에 꽉 찼어. 주택이거든? 아파트면 이해하잖아. 폐쇄가 됐는데. 주택인데 국화꽃 냄새가 옆집까지. 그 옆집은 향기롭대.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죽는다. 막 이만한 국화, 요만한 국화. 아, 막 행복해하는 모습이 뭐라고 보다. 국화가 바로 또, 그리고 독고마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혀 처음 들어본 거. 막 이런 애들이 단일식물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내가 말한 게 다 뭐냐? 작용. 빛에 관련된 작용. 그지?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너희들도 배워서 알고 있잖아. 뭐 저기 북극여운이, 이거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 같은 개체 아니야? 여우니까. 그지? 아니야. 같은 개체군이라는 말은 말이다. 교배가 가능해야 돼. 야, 사막여우 본 적 있어? TV로 봤지? 요만해. 여우가 이만하다니까? 근데 요만해 보이지가 않아. 귀가 너무 커갖고. 있어 보여, 애가. 그리고 진짜 걔가 요렇게 있거든. 캥거루쥐처럼. 사냥도 그렇게 해. 정갈 같은 거 잡아먹거든. 그래서 걔들 먹이 줄 때 이런 모래더미 쌓아놓고 있잖아. 거기 푹푹 박아놔. 그래야 먹어. 이거 돌아다니면 안 먹어. 지가 공격해서 찾아서 먹어야지. 근데 북극여우는 이만해. 북극여우는 이만해. 강아지만 해. 강아지는 좀 크고. 물론 그걸 잡아먹는 애가 누굴까? 독수리야. 독수리가 그걸 쳐. 발가락 아구심으로. 그리고 그걸 들고 가. 그 큰 거. 굉장한 거지. 그러니까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는 원래 하나의 여우였어. 객관이야. 거기서 너구리 뭐 다 이런 게 번져 나오는데 걔들이 오래 뭐 하다 보니까 적응해 살다 보니까 병에 분화가 돼. 그 니네 갈라파고스 군도 유명한 핀치새 있잖아. 그거랑 똑같아. 처음에는 같이 살았다가 지역으로 먹이를 찾아 흩어진 애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바뀌어버려. 병에 분화. 알았니? 이게 온도에 대한 얘기다. 우리나라에도 여우가 되게 많았대, 옛날에는. 이제 여우 복원사업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우리나라 여우는 무슨 색깔이야? 붉은 색깔이야. 온대지방 여우야. 중간 크기야. 딱 중간 크기. 삭보다는 좀 커. 근데 삭보다는 커가지고, 이제 걔들이 거의, 만약에 우리나라에
복원 작업을 하고 있더니 걔 풀어놓게 되면 상위 포식자가 돼요, 걔들이. 왜냐면 옛날 우리나라에 표범도 되게 많았거든. 물론 여러분들처럼 끄떡거려 저도 본 적은 없어갖고 호랑이도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밤에 밖에 나가지를 못했다는데 아마 근데 어떤 생물학자가 그랬어요. 앞으로 6, 7년 안에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시베리아 호랑이가 밀려 내려오고 있대요. 거기서 너무 많이 키워갖고, 그러니까 러시아죠. 걔들이 너무 많이 애들을 뭐 해가지고 호랑이는 자기 텃세거든요. 자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새끼를 낳잖아요. 키우다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봐. 땅덩어리는 좁은데 애들은 많아지니까 밀려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아마 북한 백두산 넘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남아오면 태백산맥을 따라 내려올 수 있대요, 걔들이. 그러면 일본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반달곰 막 지금 막 풀어놨다. 일본처럼 곰이 공격하고. 거의 200명 이상 죽는 거 알아요, 걔들? 옛날부터 그랬어요. 곰이, 가참 일본이, 여러분 나중에 지학하는 친구들 보세요. 진짜 신기해요. 국토 면적에 15나 20%밖에 사람이 못 살아요. 걔들 나라가 되게 큰데. 그럼 가운데가 다 뭐냐? 알프스 산맥이에요. 진짜 이름이 알프스 산맥이에요. 북알프스, 중앙알프스, 남알프스. 그래갖고 이쪽에 살지 않는 동물들이 되게 많이 산대요. 원숭이도 걔들만 살잖아요. 원숭이 거기. 곰에 원숭이에 사는 건 다 살아요. 악어 빼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그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통기조직이 발달했고 뭐 이런 말 나오죠. 요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이 해주걸랑 교과 외적으로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와 연관지어서 통과 문제로 그분들이 낼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계속 저장해 놓으셔야 되고, 공기 쪽은 이건 잘 안 나오지만 참고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적응 단계예요, 사람도. 여러분 요번에 월드컵 어디서 열렸는지 알아요? 도쿄. 북미. 네? 북미. 잘 알고 있구나. 거기에 이제 저기 있어요. 멕시코. 거기가 어디지라고 해요? 해발이 1700m라고 해요. 자, 멕시코 애들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는 기술도 있겠지만, 정상인보다 200만 개 정도의 적혈 구조가 많아요. 걔들이. 그 뭡니까? 적응이죠. 그렇다고 걔들하고 저희 북미 대륙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애가 못 나오긴 나와요. 아직은 분화는 안 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정말 교배가 안 될 정도의 분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높은 산사에 사는 사람들은 정상 밑에 사는 사람들보다 적혈구 숫자가 200만 개 많아서, 너희들 같은 경우 여학생들이면 450만 개, 남학생이 500만 개거든요. 1세제곱미터인데, 그런데 그쪽은 700만 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이제 공기, 산소가 희박하면 그렇게 적응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그 내용들이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예. 여러분 맨 밑에 생물 요소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예라고 되어 있죠.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 있고, 뭐가 있나요?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 있지요. 보여요? 자, 개체군 내 상호작용과 개체군 간 상호작용 중에 개체군 간이 되게 잘 나와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군집 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군집 간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사실 따로 해줘야 되는데, 20이 개정이 되면서 걔를 살짝 흐리게 해놨는데 뒤에서 나올 겁니다. 분명히. 중요한 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크게 본 거예요. 여기서 뭘 크게 봤냐면, 이 단원이 앞으로 이 박스 하나에 다 들어가요. 자, 지금 우리 작용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안에 있는 생물적 요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지만 대표적으로 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생물적 요소 안에서만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페이지 71쪽 봅시다. 거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인데, 여기서 주구장창 틀리는 게 누구냐? 질소 순환 정말 많이 틀립니다, 애들이. 알겠어? 질소 순환 정말 열심히 봅시다. 알겠어요? 물질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먼저 여러분들 물질 순환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사이클링이 가능해. 물질은 계속 이동이 가능하고, 거기 보듯이 생태계 내에서의 그 얘기입니다. 봐봐요. 우리가 에너지의 출발은 사실 태양이죠. 태양이 복사의 형태로 생태계에 에너지를 넣어줍니다. 자, 이 생태계 안에는 생산자가 있고요, 소비자가 있고요, 분해자가 있는데, 자, 요러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에너지는 돌아요.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물질 순환이에요. 이동이라고 하시면 돼요. 물질 이동. 그러니까 서로 물질은 계속 이동할 수 있다. 근데 말이야, 이 물질이요, 지구권 밖으로 못 벗어나요. 우리가 지구 밖으로 벗어나는 우주선을 타야 되는 것처럼, 그 대기에 있던 물질들은 갇혀 있어요. 일단 지구 중력에 잡혀 있는 기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질은 이 생태계 내에서 순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에너지는요, 얘가 오잖아요. 오면 이게 기본적으로 얘가 이 화살표 방향이 잘못됐죠. 이쪽으로 가야 되게 이쪽으로. 얘가 최초로 이용하는 애니까. 그지? 광합성을 통해서 얘를 받아낸다면 얘가 이렇게 갑니다. 그죠? 물론 에너지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문제는 가다가 이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열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열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열 에너지라는 것이 에너지 이동에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냐면, 그냥 열 에너지는요, 참고로 말하면 돌아오지 않아요. 손실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손실된 거다. 그럼 저 열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손실된 거냐? 대부분 이겁니다. 호흡이나 체온, 이런 걸로 빠져나간 열 에너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이동은 모든 개체군, 이 개체군들 사이에서 물질 이동은 충분히 일어나지만, 개체군 사이에 그러니까 개체군이라는 건 종이죠, 종. 요 사이에서 이동하지만 에너지는 일방적으로 간다. 일방적 이동이다. 이게 연력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주 빅뱅이 땅 터졌을 때 에너지가 있었죠. 지금 뭐 137억이 지났지만 지금도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죠. 알았어요? 그러나 제2법칙은, 그러니까 1법칙은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서 사라지거나 생성되지 않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에너지의 방향을 제시한 게 있어요. 다른 에너지로 이동을 하지만 항상 에너지의 이동 방향은 고온에서 저온이에요. 요게 좀 디테일한 건데, 이렇게 빠진다고? 갑자기 왜 길어지지? 아, 나 미치겠다. 이거 뭐냐, 얘. 이렇게 나간다고? 갑자기? 이뻐졌어? 아, 아니, 왜 빠진 거야, 이거? 그래. 까불면 알지? 피를 본 사람이야. 요렇게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서. 그러니까 에너지는 계속 저온의 에너지로 이동을 해가지고 쓸모없는 에너지로 가서 그냥 그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우주 빅뱅이 초고온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저온의 상태까지 왔잖아. 팽창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에너지적 이동은 어떻게 된 걸까? 쓸모있는 에너지가 쓸모없는 에너지로 다 저장이 돼서 우주과학자들 중에 일부는 우주가 망하는 건 쓸모없는 에너지로 꽉 차서 망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알면 돼. 물질이라는 거, 탄소, 질소 이런 것들을 말해요. 얘들은 그 객체군 사이에서 계속 돌아요. 뭐 섭식을 통해서도 돌든 아니면 사체를 통해 돌든 계속 돕니다. 그런데 에너지는요, 이동을 하는 순간 단계가 많을수록 에너지량이 자꾸 줄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단계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손실이 많거든. 그래서 마치 이 에너지는 그거랑 똑같아요. 어떤 제품의 값하고 똑같아요. 특히 농수산물. 여러분, 인터넷 주문하면 뭐 직접 재배한 사람이 파는 거 있잖아. 싸죠. 근데 중간 상인을 거치면 뭐가 붙어요? 마진이 붙잖아요. 값이 비싸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단계가 많아지면 손실이 많이 생겨. 그래서 에너지 이동량이 자꾸 줄어요. 근데 그 손실의 대부분이 열에너지고, 열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누가 공급해주지 않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계속 공급을 안 해주면 에너지 이동을 끊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거기 첫 장에 해놓은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거기서 열에너지라고 하는 거 있죠? 요런 것까지 하죠. 얘를 단계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호흡이나 체온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것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관계를 생태계 피라미드라고 배우거든. 여러분들 배웠죠? 삼각형. 그 삼각형의 넓이가 뭐에 해당된다? 에너지량에 해당돼요. 그래서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어떻게 되죠? 자꾸 감소하죠. 중간에 뭐가 된 거야? 열에너지 손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어이구, 습격을 당하고 휴지 같다네. 이게 제일 싫어요. 자, 여러분 이제 물질 순환에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물질 순환에서 첫 번째 탄소 순환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탄소 순환 같은 경우는요, 이게 광합성이 첫 번째가 되겠죠.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대기 중에 탄소들이 있죠.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이 탄소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합니다. CO2죠? 그렇다고 엄청 많을 것 같죠? 전체 대기의 0.03%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조그만 놈이 뭘 일으켜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탄소 순환 과정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반드시 기체 중에는 이산화탄소로 탄소가 존재한다. 그러면 물속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탄산. 그렇죠. 탄산이온. 얘는 얘로 존재해요. 탄산 수소이온. 그래서 HCO3 일가마이너스. 사실은 우리 몸속에도 여러분 조직의 CO2를 우리 몸으로, 그러니까 폐까지 끌고 올 때요, CO2를 안 데리고 와요. 저 형태로 데려와요. 물론 저걸 바꿔주려면 적혈구 속에서 물이 필요 없는 탄산 무수화 요소가 도움을 주거든요. 적혈구 내부에서 얘를 바꿔서 혈장에 녹여서 운반합니다. 저 탄산수소 이온 형태는요,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pH 7.4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반된 형태인데 물속에서도 제로 존재한다. 지각은 뭐로 존재할까? 지각. 지각 속의 탄소는요, 얘로 존재합니다. 탄산칼슘. 지각이 제일 많거든요, 사실. 자, C가 많으니까 헷갈리죠. 요거. 얘는 요거. 얘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요게 뭐로 존재하느냐? 석회암. 아니면 대기암 변성된 거. 요런 애들. 알겠습니까? 요런 애들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화석 연료에도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라고 하면 천연가스. 그러니까 CH4나 C2H6라고 하는 혼합물이거든. LNG. 다음에 석유나 석탄, 이렇게 존재하죠. 얘들아, 석탄이 누구의 유해야? 누구의 유해? 석탄. 지질시대에서 얘들아, 이 지구가 선택한 친구입니다. 저요. 기타 외워야 돼요. 여러분도 고생대에 있는 기 학교에서 배웠어요? 뭐 처음에 캄보리아기 출발해서, 그죠? 기회가 되면 그거 금방 외우는 거 알려줄게요. 근데 그때 보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존층이 형성된 시기가 실루리아기하고 대분기 사이예요. 먼저 어딘지 감도 안 오죠. 근데 그 실루리아기 대분기 사이에서 육상으로의 진출, 그러니까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하는 건 고생대 처음 시작할 때 캄브리아기가 아니라 캄브리아기, 실루리아기, 그러니까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이렇게 거치면서 오존층이 딱 실루리아 말기에 형성이 되고, 이 실루리아 말기 때부터 식물은 선체 양치로가 올라오고, 동물들 있죠? 이 동물군류들은 양서류로부터 곤충류가 번창했어요. 그때가 대분기인데, 양치류 식물들이 엄청나게 번창을 하다가 한 대 맞습니다. 제2대 멸종이 대분기 때. 앞에서 실루리아기 때 한 번 있었고, 대분기 때 멸종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어서 쌓인 게 석탄이에요, 그 다음에가. 그 석탄이 바로 양치식물이고, 그리고 저 석유는 그 캄브리아계 앞을 선 캄브리아 대라고 불러요. 거기를
그때 단세포들 막 이런 애들 잔뜩 있었잖아. 그들 사체 덩어리를 뭐라 불러? 단세포 사체 덩어리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화석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발전된 동물군, 에디아카라고 그죠? 그런 사체들이 쌓인 게 석유예요. 그럼 걔들도 어차피 유기물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탄소를 저렇게 함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첫 출발, 여기 역할, 탄소순의 첫 출발 누굽니까? 생산자죠. 생산자가 대기 중에 누구를 가지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누구로? 물을 가지고 누굴 만듭니까? 유기물을 만듭니다. 유기물. 그게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광합성이다 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무기물이라고 불리우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H2를 가지고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예요. 합성하는 거예요. 합성.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거든요. 이게 바로 광합성 식이죠. 자, CO2가 있고요. H2O가 있고요. 포도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O2가 나오죠. 이때 가장 탄소수가 많은 고분자가 기준이에요. C가 몇 개 있어요? 그거 앞에 6을 쓰고요. 수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또 6을 쓰고. 그럼 맞았죠, 개수가. 여기 산소 원자수가 총 18개가 있으니까 6개 있으니까 12개만 있으면 되나요? 이게 식이에요. 알았어요? 이거 화학에서 개수 맞추는 거랑 똑같아. 알겠지? 저렇게 되는 일이 탄소 순환의 출발점이에요. 시발점. 여기 아니에요. 출발점. 알았습니까? 그래서 무기물이 첫 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생산자를 거치고 이제 먹이 관계죠. 얘를 쓱 먹는 애가 누구예요? 소비자예요. 소비자는 또 그물 관계잖아요. 1차를 2차가 먹고 2차를 3차가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얘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분해자로 가는 거죠. 이 분해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유기물의 형태의 사체들을 뭘 바꿉니까? 무기물의 상태로 바꾸는 최종 작업. 알았어? 그러니까 분해자까지 오면서 유기물이 무기물로 바뀌죠? 자, 이들이 하는 일, 공통적으로 하는 일, 호흡입니다. 이들은 유기물을 누구? 포도당을 뭘로? 무기물. 누구? CO2와 H2. 이렇게 바꾸는 게 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면서 얘들 스스로가 다 이걸 한다는 거죠. 얘들 스스로가 다. 그래서 이때 열이 생기고요. 그게 열 에너지 손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 주로 생물체 사이에는 요 생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건 다 무슨 형태로 이동하려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 얘들은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지만 이렇게 이동하는 거 다 무슨 형태로? 다 유기물 형태로 이동을 해요. 유기물 형태로 쭉 이동하는데 중간중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뭐가 일어나는 거라고? 소실? 요거 뭐가 일어난다고? 뭐가 일어난다고? 호흡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먹이 이동 단계를 통해서 유기물이 굵직굵직하게 넘어가지만 그 자체 개체들 사이에서는 호흡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바꿔놓는 거지. 근데 그 무기물 CO2 막 내보내는 걸 또 생산자는 계속 끊임없이 받아서 광합성을 하라고. 물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물질 순환에서는 가장 시험에 낸다 그러면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지층, 지표 안에 있는 화석연료와 탄산가스 이런 걸 함량을 넣고 그게 생물군, 늑대도 있고 거기에는 뭐 풀도 있고 그다가 대기군 이것들이 들어오고 나거든.
대기로 동식물들의 CO2가 들어오고, 그 다음 대기에 있는 CO2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되고, 근데 대기 입장에서 말이다.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어때? 같은 거지. 그럼 평형. 그 과정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게 뭡니까, 그치, 내가? 산소가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거. 얘들. 호흡. 그잖아? 이걸 통해 유입되지? 또 하나 있지. 산소로 그래. 자, 대기 중 CO2 유입은 생물 호흡도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화석 연료 연소도 있어.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지. 요 두 가지가 대기 중으로 계속 CO2가 유입되는 경로야. 그리고 대기 중에 CO2가 빨려 들어가는 경우는 식물로 빨려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바다에 녹는 경우도 있어, 사실. 알았어? 원래 니네 원시 지구의 대기의 92%가 CO2였던 걸 알아요? 그것들이 지구 대기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물이 형성되고 대부분이 다 바다에 녹았어요. 바다에 녹았던 CO2가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존재하지만 조개껍데기나 산호나 그 다음에 그 어패류들의 그 껍데기, 척추 이런 거를 갖다가 땅속으로 스며든 게 더 많아요. 땅속에 탄산가스 형태로 존재하거나 화석연료 형태로 존재한다 했죠. 이런 순서로 나온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탄소 순환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질소 순환이 중요합니다. 자, 질소 순환을 잘 보세요. 얘들은 시험에 100% 나온다고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질소나 탄소는요, 화학은 저 질소, 탄소를 물질로 보거든요. 뭐 질소 그러면 N2예요, 화학적으로는. 이거 원자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생명과학은 지금 다 원자 형태의 원소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는 거니까 원자 형태를 보세요. 거기에 페이지 그 72쪽에 질소순환 그림이 있죠. 토끼도 있고, 풀도 있고, 그죠? 구름도 있고 막 많습니다. 요 과정의 그림을 갖고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뭐냐? 바로 질소 고정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왜 어려운 말이냐면, 여러분 질소는 원래 N2입니다. 삼중결합이고요. 대기 중에 78%를 차지해요. 뭔 소리입니까? 분해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분해되기 어려운 질소가 왜 순환이 가능하느냐? 여러분,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두 단백질이 필요해요. 동물은 단백질, 식물은 단백질 없잖아요. 우리 소가 풀만 뜨고 어떻게 근육을 유지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어요. 콩가루 식물이 유독 많은 것 뿐이지 모든 식물은 세포 분열을 하려면 효소가 필요하고요. 그죠? 그런 효소들은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식물 또한 질소 원소를 흡수해요. 알았어요? 근데 식물은 손으로 먹는 게 아니고 입으로 먹는 게 아니죠. 어디로 빨아들여요? 뿌리로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태여야 돼요? 무기물 형태이며 이온 형태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보면 그 논농사를 한번 짓고 나면 논이 산성토양이 된다고 얘기해요. 산성토양은요, 그 옛날 운동장 같은 데 보면, 옛날 운동장이요. 여러분들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먼지 나고 모래바닥이 이러지 않아요. 우레탄처럼 깔고 그러지 않고 옛날 막 운동장. 그게 산성토양입니다. 마사토. 거기다가 심으면 날 것 같아요? 안 나죠. 영양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외국은요, 동남아시아 일부 빼고 우리나라까지 빼고 외국은 한 번 농사를 지면 3년을 쉬어야 돼요.
이거 지기를 잃는다고 그러거든. 당연하겠죠. 누가 거기다 뭐 거름을 뿌리지 않는 이상은 식물이 자란다는 건 거기 영양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영국은 감자 농사를 한번 치면 3년을 놀아야 되기 때문에 영국의 식민지 아이슬란드인가 거기 아일랜드에다가 감자 농사를 갖다 억지로 짓게 했어요. 걔들 3년 딱 짓고 15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땅에서 안 자라니까. 그 나머지 애들이 다 어디로 갈게요? 미국으로 이민 가. 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미국인이 되게 많아. 그 중에 하나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케네디. 네? 존 F 케네디. 걔가 아일랜드계 미국인이에요. 걔 아빠가 밀주 사업을 했죠. 국가 몰래 돈을 눌러버렸어요. 불법이죠. 그 자기 자식들은 뭐 하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육시켜. 정치권의 케네디 상당했어요. 존 F 케네디. 그러니까 그렇게 비화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처음에 질소고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면 제일 먼저 얘야. 이 공기 중의 질소거든. 얘를 최초로 얘로 바꾸는 거야. 이게 암모늄 이온이야. 이걸 누가 하느냐? 바로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하는 애야. 어디 있어? 콩가루 식물에 들어있는 애야. 콩은 그러니까 땅의 지기업은 전혀 상관없이 마사토 땅에 심어놔도 걔는 자라. 왜? 대기 중에 질소를 흡수하는 애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써놔. 이렇게 얘가 바로 얘를 만든다. 또 어디에 있다고? 콩과류 식물에 얘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처음에 대기 중에서 제일 먼저 바뀌는 이거. 그걸 잘 보시라고. 암모늄 이온이야. 알았니? 근데 가끔 얘가 요렇게 바뀔 때도 있어. 요거는 좀 이제 그 희박한 건데 요걸 질산이온이라고 하거든. 이것도 식물이 빨아들일 수 있는 형태인데, 자, 공기 중 질소를 요렇게 하는 거 요거 방전. 어떤 데 일어나고 번개침이 이렇게 될 수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 그치? 뭐 정란이 형성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다.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왔잖아. 그치? 이걸 세균들이 그냥 안 남겨. 이거를 질화작용이라고 하거든. 질화작용.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야. 봐요. 이렇게 들어왔잖아. 이거 그냥 식물이 흡수해도 되는데 땅속에서 질화세균에 의해서 누가 암모늄 이온 자체가 변해. 뭘로? 이렇게 NH4 플러스가 좀 더 식물이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인데 이 중간 형태가 얘야. 거기 교과서에 있을 거야. 요거 NO2 1가마-. 알았니? 요거를 질화세균이 한단다. 요걸 다시 누구로? 질산이온으로. 그러니까 방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와도 괜찮지만 암모늄 이온 중에 일부를 질화세균들이 부지런히 얘로 바꿔놔. 알았어? 땅속에서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암모늄 이온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NO2 1가 아질산이온이라고 그런 얘를 요 아질산이온에서 질산이온으로 바꿔주고. 알았어요? 그 역할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질화세균이라고도 하고 아질산균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거. 알았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땅 속에서 있는 암모니움과 질산이온을 식물이 빨아들이는 거야. 빨아들여서 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합성하겠지? 그런 걸 뭐라고? 질소 동화. 여러분, 질소가 뭐 된다고? 고분자가 된다고. 지금 형태보다는 동화. 질소 동화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얘가
암모늄이온하고 질산이온이 빨아들여집니다. 어디로? 식물. 알았어? 그래서 그런 걸 질소 동화. 요게 이제 식물의 뿌리에서 얘를 빨아들이겠지. 그래서 얘는 물질 대사 중에 뭐예요? 근데 합성.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다. 거기 사이클링 도는 거 가만히 보면 요 순서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얘 역할. 식물의 역할은 끝났고, 분해자. 분해자 같은 경우면 얘도 사체지 사체, 유기물이야. 식물 사체도 되고 동물 사체도 되고 여기서 바로 얘를 뽑아내. 이거 무슨 얘기지? 분해자도 땅속에 있어줘야 돼. 알았어? 그래서 이 토양이 pH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얘는 염기성으로 만들어준 분해자가 많이 생겨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지.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거. 우리 이건 분해자야, 분해말. 그래서 분해자야. 이화적.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이걸로 다 분해고 식물이 다 빨아들였는데 대기 중으로 나가는 애가 있어요. 또 물질 순환한다고 했잖아. 땅속에 들어와서 뭐 요리조리 조목조목 다 이렇게 변했는데 땅속에 있던 질산이온을 대기 중에 질소로 바꿔주는 애가 있어요. 그런 세균이 있다니까. 세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탈질소작용이라고 질소를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탈질소작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질산이온이잖아. 얘가 뭘로 바뀐다? N2로. 알겠습니까? 요렇게. 그래서 이걸 탈질소세균이라고 불러요. 아마 여러분들 순환 과정에서 맨 오른쪽에서 대기 중으로 화살표 쭉 그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탈질소세균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질화세균 잘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오면. 알겠지? 이 두 과정. 자, 그러면 얘는 뭐 늘상 일어나는 건데 생산자, 소비자 관계는 뭐예요? 섭식량이죠. 그래서 봐요. 제일 먼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무슨 형태로? 유기물 형태로 보죠. 그냥 유기물 형태로. 그러니까 유기물 그러면 영양소 따지면 단백질 혹은 핵산, DNA, RNA 있잖아. 이런 형태로 이동한다. 알겠니? 네. 자, 다시 한번 보자. 식물은 N2를 직접 사용할 수 없어. 누굴 이용한다? 프리오박테리아. 그치? 그것들을 출발을 인해 가지고 물론 뭐 유기물의 질산이온화도 있고 방전의 질산이온화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끈거리는 거예요. 프리오박테리아. 근데 이것들이 사이클링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나갈 수 있다. 이 사이클링 순서는. 지금 잠깐 여기만 배웠는데 이제 뒤쪽에 에너지 효율도 있고 그 다음에 삼각 피라미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잠깐 설명했던 그 총생산량, 호흡량 이거 다시 한번 할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거 잠깐 정리하고요. 페이지 73쪽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